예, 안녕하세요. NFT 법률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전흥준 변호사입니다. 법무부 로고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앞서 그 두 분의 발표자께서 너무 잘해주셨고 내용을 보니까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소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먼저 이제 NFT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이제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NFT 마켓플레이스 생기면 이제 앞서의 쟁점들을 좀 정리한 거라서 아마 생략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NFT 정의는 사실 앞에서 다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뭐 대체 불가능성 NFT고 이제 대체 가능성이 FT고 뭐 이렇게 해서 하고 ERC20이 그 FT 펑저블 토큰을 규정하고 있고 ERC721 등이 이제 non-fungible 구성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것은 결국 토큰 아이디, 숫자로 된 토큰 아이디를 개별 토큰에 부여할 수가 있다. 그걸 통해서 고유성과 희소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규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NFT의 목적, 정의라고 제가 표현드렸지만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보면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자산화를 지원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걸 블록체인으로 기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논의하다 보면은 메타버스까지 얘기가 되는데 메타버스에서 NFT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로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메타버스 내에서는 이제 다양한 자산들이 있죠. 게임 아이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표시를 해야 되고 유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NFT에 의해서 즉 스마트 계약과 스마트 계약 주소와 토큰 아이디로 이제 구별되는 고유성이 확보되는 그걸 통해서 NFT를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토큰과 코인인데 이건 상식적인 건데요. 우리가 토큰과 코인은 혼용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코인은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NFT 토큰은 자체 블록체인을 갖고 있지 않고 주로 이제 많은 경우에 이더리움 또는 한국 같으면 클레이튼을 통해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NFT의 어떤 구성 요소랄까요? NFT 자체는 당연히 블록체인에 기록된 어떤 데이터, 장부 기록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구성 요소를 볼 때는 이렇게 3등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컨텐츠, 이미지 파일 같은 미디어 데이터, 그다음에 메타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미디어 데이터인 컨텐츠는 블록체인 외부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아시겠지만 블록체인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 저장할 수가 없고 다 외부에 저장하니까 사실 NFT를 관점에 따라서는 이제 스마트 계약과 메타데이터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과거에는 메타데이터를 블록체인 내, 온체인 내에서 이제 보관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NFT의 본질은 뭐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것이 블록체인상에 올려져 있고 미디어 데이터 컨텐츠는 이제 비용 때문에 외부 옵체인에 저장이 돼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IPFS 이건 사실 IPFS는 블록체인은 아니고요. 오픈 소스 P2P입니다. P2P 형태의 IPFS에 저장되고 있죠. 대규모 그러니까 지금 오픈시 같은 데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많은 경우가 이제 IPFS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타데이터는 URI를 이제 포함하게 되는데 URI도 이제 뭐 종종 온체인에 기록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지금은 많이 이제 IPFS 등에 기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요 파트는 이제 IPFS라는 전제하에서 그 콘텐츠는 IPFS에 오픈시 같은 게 존재하지만은 저장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일반적인 서버에 저장할 수도 있죠. 요 부분은 이제 오픈시 등의 어떤 세팅하고 있는 IPFS를 전제로 놓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기술적 개념에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은 CID라는 개념이 상당히 좀 제 입장에서는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콘텐츠 아이덴티파이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은 파일 블록의 루트 해시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산학에서 나오는 머클 추리 비슷한 걸 통해서 루트 해시를 연산하면 그 값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종 해시값이라고 보면 되죠. 해시값을 통해서 파일의 위치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의 HTTP 웹을 뭐 대체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 요소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CID라는 것이 이제 통해서 콘텐츠를 찾는데
부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앞서 발표하신 분께서 똑같은 내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지금 비플의 에브리데이가 뭐 6,900만 달러에 팔렸는데 굉장히 비싼 거죠. 어떻게 보냐, 우리가 볼 때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를 찾고 그 다음에 이더 스캔 같은 걸 통해서 그 내용 보고 토큰 아이디가 이게 40913인데 이건 사실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입력하면은 함수값에 의해서 메타데이터 주소가 나와요. 근데 메타데이터 주소도 IPFS면은 CID 형태로 돼가지고 QM 어쩌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 QM 어쩌고 나가는 건 다 IPFS의 주소 표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메타데이터의 주소를 아니까 그럼 우리 메타데이터를 찾아서 메타데이터 파일에 있는 또 컨텐츠를 위치를 또 봐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메타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IPFS 애플리케이션, 뭐 주로 데스크탑을 쓰겠죠.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써가지고 메타데이터의 내용을 확인해서 거기에 기록된 컨텐츠 주소를 또 찾아야 됩니다. 근데 컨텐츠 주소도 IPFS에 있으면 또 QM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했을 때 우리가 HTTP 웹에서는 이 QM 어쩌고 QMX 뭐 이런 걸 읽을 갈 수가 없잖아요. 결국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IPFS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에브리데이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걸 클릭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이 사실은 5,000개가 넘는 이제 조그만 그림들 다 있는 거고 클릭을 하면은 하나의 그림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막 아무나 이렇게 이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인터넷상에서. 첫 번째 NFT를 이제 이거를 뭐 싱가포르 무슨 크립토 커런시 투자자라고 하는데 그분이 샀어요. 근데 이 NFT를 구매한 자는 저작권을 취득했냐고 우리가 질문 던질 수 있죠. 근데 이 NFT만 보고서는 제가 이제 이 에브리데이는 메타데이터 파일도 봤는데 소유권 얘기가 없어요. 아까 그 앞서 발표하신 분에서는 소유권 기재가 있는, 아까 해류변 같은 경우에는 간송 쪽에서 있으니까 기재가 됐는데 보통의 메타데이터 파일에는 소유권 기재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상태만 봤을 때 NFT를 구매한 자가 저작권을 취득하냐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다른 외부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은 저작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그 뭐 이용 허락이라고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권리의 내용이라든지 이용 허락의 범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여기도 모르는 거죠. 이 상태는 모르는 겁니다. 결국 외부의 데이터를 봐서, 즉 NFT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이용 약관이라든지 NFT 저작권이 있다면 저작권자의 어떤 뭐 계약서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이 저작권 라이센스 토큰 또는 저작권 토큰이 나와야 된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 자체의 현재 ERC 712에서는 저작권, 우리가 말하는 소유권 개념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아무나, 저 같은 경우도 다 볼 수 있고 사실 6,900만짜리를 사실 아무 때나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음악 같은 경우에 어떤 음악을 들으면 음악 그 저작권료를 내야 되잖아요. 사실 미술도 마찬가지로 구성할 수 있는데 현재 이 그 기술 환경이랄까요? 이런 거에서는 이 그림을 보는 거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가 없죠. 아무나 다 볼 수 있으니까. 게다가 이 그림 자체는 P2P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통제도 안 돼요. 결과적으로 이 구매자는 제3자에 대해서 어떤 독점 배타권을 과연 행사할 수 있냐, 이렇게 의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질문은 아직까지는 저희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NFT 특성을 좀 보면 고유희소성이 있다는 건 다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구 저장성도 있어야죠. 왜냐하면 NFT 콘텐츠가 날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의 단계에서는 물론 비용 문제, 가스피라는 문제도 있겠지만 IPFS가 영구 저장이 되니까 P2P니까 선택되는 것이고, 이 신뢰성에 이제 NFT가 그러면 신뢰성 어떻게 담보할 거냐 했을 때 결과적으로 NFT 콘텐츠가 없을 수 있잖아요. 메타데이터 따라가서 메타데이터에 있는 콘텐츠 위치를 갔더니 막상 그 위치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사실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거를 막기 위해서 IPFS가 나타난 것이고, 이 또 하나의 또 문제는 그 오라클 문제라고 그래서 이거는 NFT의 고유 문제는 아니에요.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NFT가 스마트 컨트랙트에 기초하니까 똑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가 NFT들 양도할 때도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는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이제 이행이 되는 그런 자동 명령어 같은 건데
결과적으로 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사실은 외부의 데이터에서 끌고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라클 문제라고 해서 그렇게 외부에 있는 데이터가 내부 블록체인 내부로 왔을 때 위변조 가능성, 무결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NFT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양도에 대한 거래 내역이 조작이 됐을 때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시는 뭐 상식적보다도 그냥 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의 가장은 아니어도 대표적인 예가 과거에 프랑스 악사 보험회사 악사가 2시간 연착했을 때 승객한테 바로 그냥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 운영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좀 되다가 사실은 시스템상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성이 좀 없어서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서 별로 이제 한 2년 하다가 없어졌는데 이게 바로 이제 연착 기록이라는 게 데이터 블록체인 외부에 있는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신뢰성 있는 제3자가 필요하다 뭐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이죠. NFT 마켓플레이스 NFT에도 이런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IPFS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IPFS는 이제 P2P다라는 것이고요. 기존의 종래 기술을 통해서 종합해서 만든 겁니다. 이 IPFS는 바로 뭐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신기술은 아니고요. 한 20년 전부터 존재했었던 뭐 비트토렌트, 뭐 분산의 스테이블 DHT, 머클 추리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났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P2P 개념이니까 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고 P2P의 파일을 어떻게 특정하느냐 바로 CID를 쓴다는 것이죠. 파일 자체에 일종의 해시값을 통해서 파일 위치를 특정한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파일 자체가 주소가 된다는 의미에서 컨텐트 어드레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CID 개념이 특히 저작권 쪽에서는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서 OSP 책임을 논의할 때 그러니까 저작권 삭제 요청을 하는 특정 파일을 특정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CID를 쓰면 상당히 깔끔하게 해결되고 왜냐하면 기존에 HTTP 웹을 쓰면 막상 그 위치에 가면 파일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서버가 바뀌어서 이런 CID 개념들이 이제 그런 문제를 많이 해결하게 되는데 제가 기술 전문가가 아닌데 약간 이런 얘기는 해서 약간 좀 죄송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 CID 개념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어떤 문자들이 있는데 그 해시를 돌려서 어떤 해시값들이 나오죠. 해시값에 의해서 바로 그 파일의 위치가 특정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HTTP를 완전히 변형시킬 거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일부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제가 지금 이렇게 IPFS에서 파일을 해보면은 좀 느려요. 느린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피어 수가 좀 작은 것 같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P2P 네트워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공짜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결국 보상이 인센티브가 어떻게 지급될 것이냐. 결국 그런 개념화에서 파일 코인 나타났는데 이 코인도 사실은 지금 코인 시장에서 일부 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민팅 거래가 한번 보시면 이건 아까도 했던 건데 한번 보시면 먼저는 콘텐츠를 확보하는데 디지털 콘텐츠가 그 자체로 먼저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실물을 디지털할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중요해야 되는 게 권한의 체크, 즉 복제권 침해가 일어나니까 그 민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라이센스가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용자가 이제 그러면 콘텐츠를 NFT 마켓플레이스에 올리는데 여기서 이제 저작권법상의 복잡한 문제들이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NFT가 발행되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메타데이터에 있는 CID하고 콘텐츠하고 실제로 바인딩이 잘 돼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자가 그걸 이제 올렸을 때 거래가 돼야 되는데 결국 청약과 승낙이나 일반적인 민법의 원리에 의해서 거래가 되고 이제 대가가 있으면 이제 블록체인 지갑으로 대가나 NFT가 전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제 능력 범위 이상의 얘기인 것 같긴 한데 NFT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제 생각인데요. 하나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약간 멤버십 같은 거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조합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비플이 그 6,900만 달러에 이제 그걸 팔렸는데
사실 비플은 미술가가 아닙니다. 미술가가 아니고 그냥 컴퓨터 엔지니어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미술을 좋아해서 근 14년 동안 하나씩 그림을 그리고 그것이 인정받아서 6,900만 달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토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의 가치가 그런 NFT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BAYC 같은 경우도 사실은 멤버십으로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10,000개로 한정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성공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작권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오진혜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결국 발행과 이용 관점에서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발행 및 거래, 그다음에 구매와 이용 이렇게 두 개 나누면 문제가 좀 심플해지는데, 발행에서 쟁점은 사실은 권한이죠. 권한, 민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국내에서도 이중섭 뭐 작품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많이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 이건 저작 재산권 문제고요. 또 하나는 저작 인격권인데 앞서 발표에서도 사실 저작 인격권 체크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근데 사실 저작권 인격권은 저작 재산권 문제보다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저작 인격권의 내용은 나라마다 내용이 달라요. 예를 들어 미국은 원칙적으로 저작 인격권이 없습니다. 다만 시각적 이미 저작물에 대해서 한정해서 이제 인격권이 있는데, 나라마다 다른 인격권의 내용을 어떻게 NFT를 표시할 거냐 또는 규율할 거냐,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뭐 성명 표시하고 동일권 유지권 불행사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체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용 단계인데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말이 사실 이거였어요. 근데 앞서 이미 다 말씀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NFT 구매한 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특별하게 뭐 어떤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NFT를 구매하신 분들이 사실 그걸 관념을 잘 모르실 텐데, 일단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그럼 저작권 취득이 아니면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즉 이용 허락의 범위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BAYC 같은 경우에는 그 NFT를 뭐 상업할 수 있고 뭐 트위터의 아바타로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이용 허락의 범위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부터는 저작권을 넘어서 이제 소위 돈에 관련된 문제인데, 결국 증권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시장법에 금융투자 상품의 정의가 있고, 이 금융투자 상품의 정의도 좀 넓은 편인데, 금융투자 상품은 증권과 파생 상품을 나눠주고, 증권은 뭐 채무증권부터 해서 6개의 증권으로 됩니다. 근데 지금 NFT가 문제되는 거는 특히 조각 투자에 관해서 투자계약 증권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계약 증권의 정의를 보면은 요 밑에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투자를 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손익을 귀속할 것을 약속한 그 계약성의 권리가 바로 이제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하위 테스트 판결에서 이제 된 것이 우리 법에도 온 건데, 사실 이 요건이 되게 넓습니다. 넓다 보니까 사실은 NFT는 기본적으로 증권은 아닌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현재 논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생하는 게 바로 조각 투자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술품, 그러니까 원래 이 NFT는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컬렉티브를 보면 사실은 법적인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냥 저작권 문제를 체크하고 잘 자기가 뭐 투자하고 싶으면 투자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일반 오프라인의 미술품처럼 가격이 올라가면 자기가 돈을 버는 것이고, 뭐 떨어지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뭐 그런 거는 건데, 결국은 근데 이게 온라인 세계로 오면은 이 조각조각 쪼개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의 보호의 이슈가 생겨서 증권성 이슈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뭐 대략적인 논의랄까요? 논의 구조는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투자계약 증권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조직 같은 것이 자금을 모집한 다음에 실물을 매수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 매도하고 NFT 보유자한테 그 지분 비율만큼 금액을 분배하는 구조다. 이러면 사실은 그 하위 테스트나 지금 우리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따라서 투자계약 증권을 볼 여지가 상당히 높다. 게다가 최근에 그 뮤직하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이슈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증선위가
최초로 투자기업 증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증선인은 투자계약 증권을 보면서 저작권료 참여 청구를 이렇게 파는 것들에 대해서 투자계약 증권을 보면서 이제 10월까지 이 오른쪽에 있는 사항들을 다 준수할 것을 요구했죠. 크게 보면은 이제 투자재 자금 같은 것들을 사업자의 그 재산과 분리해서 절연시킬 것. 그 다음에 청구권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을 좀 분리해라. 지금은 보면은 뮤직하우가 청구권도 발행하고 그것도 유통하는 마켓까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10월까지 다 이행이 돼서 증선의 심을 다시 받아서 잘 이제 적법한 것이 될지, 이것이 가장은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보도 자료에서 이렇게 본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조각 투자 NFT가 자본시장법과 투자계약증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데,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를 제출해야 되고, 업자들은 금융투자 사업자 인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위믹스가 많이 이슈가 되는데, 위믹스는 자체는 뭐 NFT는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게임 관련해서 NFT가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암호화폐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부 견해가 투자계약 증권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신고가 금융위에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조사는 뭐 천천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가상자산 이슈, 이것도 있는데, 간단히 보면은 사실 이제 NFT는 가상자산에는 아직 포함이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지불 수단이라든지 투자 수단이 되면은 가상자산이 될 수 있다, 이 정도인데, 현재로서는 그 가상자산의 정의가 특검법하고 세법에 이렇게 일괄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NFT가 가상자산 되면은 바로 세금 문제도 이슈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죠. 저는 여기는 소득세법하고 상승법만 얘기했는데, 사실 법인세는 포괄주의니까 언제나 법인세는 부담은 이제 부과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가세가 문제인데, 부가세는 NFT에서 약간 좀 어려운 게, NFT 아트에서는 원래 부가세는 과세 대상과 면세 요건을 잘 따져봐야 되는데, 면세 요건에 이제 미술품 관련 창작품은 면세가 돼 있습니다. 부가세는. 그래서 요게 이제 NFT 아트 이것들이 부가세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약간의 이슈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FT는 이제 FATF 자급세탁 방지기구나 금융위 모두 이제 원칙적으로 아닌데, 결제나 투자 수단으로 되면은 가상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유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정책 판단에 따라서 충분히 가상자산 편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뭐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 결국 재산 가치는 좀 인정했죠.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된 판결인데, 이 판결이 사실 NFT에는 그대로 적용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NFT, 이것도 약간 좀 복잡하기보다도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사실은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베트남에서 엑시 인피니티에서 이제 지금 엑시가 문제가 됐는데, 엑시가 약간 구조가 약간 폰지적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게임 참여자가 그 엑시를 3마리를 사야 되는데, 그게 한 100만 원 넘고, 그 엑시를 처음에 내놓는 사람이 기존 게이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신규 참여자가 있어야지 이 구조가 돌아가는 면이 있다. 미르포 글로벌도 사실은 비슷한 이슈가 있고, 또 좀 일부 우리 게임 회사들이 이제 몇 가지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뭐 파이브 스타즈 뭐 이런 게임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게임 산업법의 이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게임 산업법은 경품 등을 제공해서 사행성을 제공하는 걸 금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현금 환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앞서의 그 비즈니스들이 이 우리나라 게임 산업법의 규제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게임관리위원회는 사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게임 산업법이 이제 과거 유기장, 오락장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한 거라서 현재에 맞는지 의문이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게임물에 관련해서 게임물의 정의를 보면, 이 게임물의 정의도 이제 제가 볼 때는 개선이 뭐 언젠간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은 게임물의 정의가
오락을 주된 거는 오락을 하고 이에 부수에서는 여가선용 학습 운동 효과가 있는 게 게임이다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게임이니까는 게임에 해당해서 현금 환전이 안 돼. 그래서 게임 등급 보류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는 스테픈 앱이 좀 문제가 됐었죠. 신발을 NFT로 해가지고 그걸 구매한 자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 이제 코인을 주는 그게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게임위원회가 게임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렸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그 정책의 방향보다도 결론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거여서 사실은 뭐 무돌 삼국지 이런 거랑 약간 좀 다를 수 있다. 스테픈 앱이 과연 게임이 아니냐? 뭐 게임일 수도 뭐 오락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운동 효과가 커서 주된 거라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파트 6번은 뭐 앞선 거 정리한 거니까 여기서 일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